집어치우세요. 아버지, 이게 사는 건가요? 제발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아들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코를 막고 찡그리며 소리쳤습니다. 나 요양원 보내고 몰래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누가 들으면 내가 너네 집 얹혀 사는지 알겠구나.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소리치며 주변에 오물이 묻은 쓰레기 더미를 집어 던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내고 조용히 쓰레기 더미 한켠의 빈 공간에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봅니다. 마음이 편치 않지만 딱히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아까 아들한테 화를 내며 쓰레기를 던질 때 팔에 무리가 갔는지 팔이 뻐근하고 몸에는 힘이 들지 않아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기장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불을 꽁꽁 싸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박영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쓰레기집에 사는 불쌍한 노인네라고. 쓰레기 더미 속에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던 시절. 자식들과의 갈등과 그 속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악수를 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있고부터는 사람도 못 믿겠고 집이 텅 비어져 있으면 마음이 허합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말에 하이에나처럼 서성거리는 자식놈들에게 집을 지키기 위해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젠 제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제가 민박집이랑 같이 운영하던 소중한 집은 죽어서도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요양원이라니? 날 쫓아내려고 별수를 다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아들에게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과자 봉지를 던져버렸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제가 젊은 시절 손수 지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며 젊은 날의 희망찬 미래를 품었고 낡은 마루판 자국마다 새겨진 가족의 추억이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비가 새던 지붕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항상 제가 고쳤고 아내와 자식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삶을 살던 제 터전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가곤 명절이나 생일 때 말고는 보기 어려웠어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 자식놈들도 엄마 없으니 어색해하며 얼굴 도장이나 1년에 2-3번 찍고 자식돌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온전히 있는 것은 이 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제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 게시판에 안내문이 붙었는데 우리 동네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지나가는 주민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재개발되면 집값이 3배 이상은 오른다고. 일단 개발을 기다리자는 사람과 집이 오른 김에 내놓고 이사를 가자는 파로 나뉘었습니다. 어찌됐던 제가 지은 집은 개발로 무너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많은 민박집은 아니지만 가끔 땅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기도 하며 여긴 팔면 얼마 정도냐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손님이니까 웃으며 글쎄요.
라고 했는데 걱정이 쌓여 응어리로 맺히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때 현실을 부정했지요. 중국 어디서는 개발이라도 땅 안 팔고 버티면 거기만 유지하고 아파트 만들었다던데 하며 TV에서 나왔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만 올곧게 서 있으면 이 변화의 중심에 있지 않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내 집이야. 누가 뭐래도 난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섞인 질문과 변화된 태도는 저를 조용히 두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님 집 파실 거죠? 저희도 이번 기회에 새 아파트로 옮길까 해요. 영감님 요즘 이 동네 뜨는 거 아시죠? 팔 때 잘해야 큰돈 됩니다. 라는 말들이 저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집 앞에 한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수님, 지금 매물로 내놓으시면 아주 좋은 조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가치가 상당히 오를 겁니다.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대문 틈으로 그 중개인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맙소만 아직 팔 생각이 없소. 내 삶이 이 집과 함께인데 그리 쉽게 떠날 수야 없지 않겠소? 그러나 그 대답 이후에도 제 일상은 점점 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은근히 묻곤 했습니다. 영감님은 왜 안 파세요? 이참에 새 집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점점 고독해졌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누구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재개발 소문은 자식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큰 파도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산 세월이 얼만데 쉽게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곳에게 뼈를 묻고 싶었습니다. 저 집이 아직도 안 팔렸다니. 정말 고집 센 영감님이야. 돈 되는 일인데 왜 안 하시려나? 뭔가 다른 속셈이라도 있으신가? 그러다 결국 그 소문은 제 가족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더군요. 혹시 얼마에 팔았냐고. 갑자기 허탈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뭔가 거들떠도 안 보던 낡은 집이 물려받을 만한 유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몇 시간 있다. 평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추던 큰아들이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기력이 약해지셨다면서요. 오랜만에 며느리랑 손주 데리고 갈게요. 주말에 집에 계시죠? 라고 다정한 말투로 제게 전화를 하는 아들이 참 낯설었습니다. 평소 효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큰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큰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침부터 거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은 워낙 오래되었으니 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해요. 제가 다음번에 새 커튼이라도 가져와서 바꿔드릴게요. 그래야 가치가 더 높아 보여요. 저는 묵묵히 큰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았지만 그 속내가 궁금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드시는 반찬이 너무 간소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엔 더 영양가 있는 반찬을 가져올게요. 요리도 잘 못한다며 아내가 제사상 차릴 때마다 점만 붙이던 큰아가였는데
갑자기 반찬을 가져온다니 놀랄 노자였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의심스럽더군요. 하지만 오랜만에 본 손주들이 어느덧 훌쩍 커서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이리저리 뛰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자주 와도 되죠? 다음엔 같이 놀이공원 가요. 그래, 언제든 오너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좋게만 생각하자. 안 그래도 요즘 집 때문에 너무 화가 많아졌지. 그러지 말자. 그런데 혹시라도 집 때문에 이렇게 다정하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 제발.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아들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새 아파트 생기면 집값도 많이 오르고 좋다던데요. 그러면서 그는 집 상태가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관리해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큰 걱정 마세요. 아니면 이참에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새 아파트에서 손주들을 매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의심이 들었지만 손주들 아이스크림을 사오겠다고 하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더군요. 제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집에 나서자마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 돌아가려다 아들과 다시 눈 마주치기 싫어. 조용히 뒷문 쪽으로 들어가 지갑을 들고 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쉿! 조용해. 아버님 모시는 척하다가 당연히 요양원 보내야지. 다 알아봤어. 몇 달만 참으면 돼. 아들의 말이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 후레자식아. 저는 화나서 아들에게 소리치며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있는데도 화를 크게 내버리고 말았네요. 그날 저녁 속이 무척 상하고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과 같은 집을, 그리고 지 아비를 그냥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드디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처음엔 반가웠지만 곧 그 관심의 방향이 재개발과 보상금 때문임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주 잠깐 행복했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은 다시 전화를 하더군요. 재개발 관련 조합 설명회 같이 가자고. 화는 좀 가라앉으셨냐고. 아버지, 집이 소중한 건 알겠지만 더 행복해지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요양원은 그냥 애기 엄마 설득하려고 꺼낸 말이에요. 손주들 매일 보고 얼마나 좋아요. 외로우셨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들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었지만 외로운 상태였는지 전화해서 변명해 주는 것도 고맙더군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죽은 이 집에서 저도 생을 마감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살면 더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 고집을 보고 아들은 살살 달래며 조합원 설명하는 데 갔어요. 아들은 보상금 이야기를 듣고 입이 찢어지게 웃더라고요. 정말 속이 보여서 더 찹찹했습니다. 얼마 전 놀러 온 손주들을 떠올리고 좀 외로운 마음도 있어. 여보 괜찮겠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옆집이 포크레인으로 부서지는 걸 보고 말았지요. 제일 먼저 팔아버린 옆집 희정할머니 댁. 자식들이 와서 같이 살자며 팔았던 그 집. 순식간에 무너지더군요. 무서웠습니다. 나의 젊음과 인생이 담긴 이 공간을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해야 하는 걸까?
조금이라도 더 싸워야 하지 않을까? 마음이 허했어요. 그러다가 옆집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어버렸습니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우울하고 무서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갔는데 평소에 눈에 안 들어오는 고물들이 제 눈에 밟히더군요. 나도 저렇게 버려지려나. 갑자기 고물들이 나인 것 같아 길에 있는 몇 개 쓸만한 고철 덩어리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집의 길거리에 버려진 고물들을 찾아와 고치거나 넣어 빈 공간을 줄이니 마음의 안정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집이 허름해 보이면 가치가 떨어져서 욕심내며 팔라고 하는 사람도 줄어들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끔 노인 봉사하시는 분 중 보험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겸사겸사 늙어서 가입되고 혜택되는 게 있나 조회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귀찮게 하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망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금액이 꽤 되었습니다. 5억 정도 되더군요. 수령이는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나 죽으면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을 속셈이구나. 괘씸한 놈들. 그리고 나 몰라라 하더니 지금은 제 집까지 탐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 상태로는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시간을 내서 집 정리도 도와드리고 필요한 건 고쳐드릴게요.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이 집을 떠나거나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제 마음속에는 짙은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들이 보이는 친절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켠이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고 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더군요. 며칠 뒤에는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제가 모실 테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낡은 집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 말에 박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집이 나를 해칠 리 없단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떠날 때인가 보지. 작은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재산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전문가를 알아볼 테니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상의하죠. 이렇게 놓아두시면 기회도 잃고 위험만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발 이후 집값 상승과 새로운 아파트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재개발이고 뭐고 나는 관심 없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이건 내 삶의 흔적이고 나 자신이다. 너희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집을 떠나는 건 나를 잃는 것과 같다. 작은 아들은 설득이 통하지 않자 조심스레 다른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만약 이 집이 재개발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관리가 필요해요. 오래된 배관이나 전기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부르고 함께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낡은 상태로 두면 정말 걱정돼요. 그러면서 그는 집을 정리하면서 가족 모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달콤한 작은 아들의 말이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이 집을 어떻게 꾸미든 내 마음이지 않겠느냐? 내가 살아온 방식은 내가 책임진다. 그날 밤 평소에 저를 거의 신경 쓰지 않던 자식들이 이렇게 갑자기 걱정하는 척하며 달려드는 모습에 치가 떨려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참 동안 집안을 둘러보며 자식들의 행동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로지 돈 때문이라는 게 너무 서럽고 슬프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도 자식들이지. 하지만 이 집만큼은 그 욕심에 내어줄 수 없다. 저는 스스로 다짐하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은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걸 자식들의 욕심에 빼앗길 순 없다. 그는 자식들이 더 이상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고물이었지만 집에 작은 여백도 채워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네 고물상, 슈퍼마켓, 심지어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하며 온갖 잡동사니를 사들였습니다. 낡은 가구, 오래된 전자제품, 비닐봉지, 상자, 심지어 녹슨 자전거와 버려진 타이어까지 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이웃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시나 보다 싶었다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소중한 집은 점점 다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천장까지 쌓인 상자들이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각종 고철과 플라스틱 용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폐가구들이 세워져 있어 거의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조차 좁아져 방문객들이 발을 들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민박집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들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박 영감님, 이거 무슨 대업이라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새 취미를 시작했지요.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 집에서 나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동네 구석구석까지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멈춰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자꾸 집을 팔라는 아들들의 전화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와 제 몸의 일부인 집을 망가뜨리기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저기 쓰레기집 봐. 진짜 이상하지 않니? 이웃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집을 저렇게 만들어? 심지어 동네 관리소에서는 그에게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영수님, 이웃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시면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식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큰아들은 분노와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살다간 몸이라도 망가질 겁니다. 작은 아들은 제 집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부를 테니 당장 정리합시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내 삶의 일부다.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정리할 테니 너희가 참견할 일은 아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더럽고 어수선할수록 자식들이 포기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이렇게 집은 점점 외딴 섬처럼 변해갔습니다. 동네에서도 자식들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립된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곳이야말로 제 자존심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찾아온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집안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왜 집이 이 모양이에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새 취미를 시작했단다. 내 집에 뭘 두는지는 내 마음이지 않겠니? 거실은 먼지투성이에 폐가구와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낡은 전자제품과 타이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소곤거렸습니다. 아버님, 이런 상태로 두시면 동네 사람들도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쓰레기 모으는 집이라고 소문까지 났다니까요.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면 건강도 나빠지실 텐데요. 쓰레기는 치우고 깨끗하게 살아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아왔고 이 집은 나만의 방식으로 꾸미는 거란다. 너희는 걱정 말고 너희 삶이나 신경 쓰거라. 그날 이후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동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집 도대체 왜 저렇게 됐대?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모으신다던데 자식들도 손을 놓은 모양이야. 저는 매일같이 고물상에서 새로운 물건을 사들였고 마당에는 더 많은 고철과 잡동사니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었고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니 약간의 성취감까지 들었군요. 이웃들이 걱정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박 영감님, 이러다 동네 환경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러나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 내 마음이요. 뭘 모아두든 내 자유 아니겠소? 그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저의 소중한 집은 더욱 더 외딴 섬처럼 변해갔습니다. 몇 주 뒤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와서 집을 매물로 내놓자고 했고 작은아들은 집을 팔아 실버타운이든 비싼 요양원에 들어가시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왜 우리 말을 안 들으세요? 이렇게 사시는 거. 정신과 상담 받으셔야 하는 거 아시나요? 억지로 끌려가고 싶으세요? 협박하는 큰아들 소리에 기가 막혀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해지했다 그렇게 알 거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나를 위해 뭘 한다고 하니? 비밀로 내가 죽으면 받을 돈까지 10년 전부터 준비했더구나. 내가 널 뭘 믿고 소중한 집을 내놓아야 하니?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잠깐 충격받은 표정을 보이더니 이내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러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차분히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모든 대화는 여기 녹음돼 있으니 말이야. 아들들이 벙쪄 있는 사이 그 자리를 나가버렸어요.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나의 터전을 버려야 할까? 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의 흔적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또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떠날 곳이 아니오. 내가 여길 지킬 거요.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결단을 존중했습니다. 박 영감님, 그동안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오셨는데 쉽게 떠날 순 없겠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워낙 낡았는데 굳이 저렇게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나? 재개발되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집도 그냥 쓰레기장이잖아. 몇몇 주민은 아예 대놓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좋아지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박 영감님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맞춰주셔야지요. 이 집은 내 평생의 흔적이고 이곳에서 지낸 시간이 나를 만든 것이요. 나는 이곳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믿소. 비록 모두가 저의 선택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주변 사람들은 제 의지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동네 소문이 과장되었었다고 이해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할아버지를 지지하며 도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절 달래며 쓰레기는 치우라고 하더군요. 자식들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박영수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은 나 자신이 지킬 거다. 자식들은 점점 조급해졌고 집을 팔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다시 할아버지 집에 들락거렸고 일부는 억지로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은 다시 찾아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고집 부리시면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라. 하지만 내 욕심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꼭 되돌아보길 바란다. 아빠. 딸도 휴가를 내고 얼굴을 들이밀더군요. 이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오빠들 이야기만 듣고 절 압박만 하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회사에서 휴가 쓰기도 힘들다던데 아이도 맡기고 제게 왔더군요. 딸이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빠. 제가 집안 꼴을 못 보고 오빠들 말에만 따라 아빠한테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요. 사실 재개발 이야기만 듣고는 좀 욕심이 났어요. 나도 아빠랑 같이 살면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도현이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 제가 더 잘 챙길 수 있고. 죄송해요. 평소에 잘 찾아뵈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집을 보니 저희 소중한 추억이 있는 소중한 집이 병들었어요. 아빠도 병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아빠, 저 사실 우울증 상담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니 아버지를 모시고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들은 제가 설득할게요. 이 집 팔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병든 부부는 치료해요. 이대로 이렇게 슬프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이 집도. 그때서야 거울에 비친 제 초라한 행색이 보였습니다. 꾀죄죄한 검댕이가 묻은 얼굴, 냄새나는 주변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앉을 틈이 없이 빽빽한 물건. 쓰레기들. 그동안 외면하려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눈물만 나더군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씻고 딸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상황을 딸은 오빠들에게 전화해서 알리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두 아들은 제게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아버지가 병들어 가는 것도 모르고 욕심만 채웠다고.
사망보험금은 제가 10년 전에 아내가 죽었을 때 남을 자식들이 걱정된다며 아들한테 들라고 했다더군요. 그때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제가 화내는 모습에 같이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허탈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가 많았으니 아마 맞을 겁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커다란 삶의 축을 잃었었고 그 빈자리를 홀로 견디기 힘들어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잘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니 갑자기 찾아와 살갑게 구는 게 섭섭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직 집을 팔지 말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집이라고 불리던 집은 청소업체를 아들들이 불러서 깨끗하게 치워두었습니다. 돈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돈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더라고요. 고맙게도 집을 팔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행복을 찾는 것은 어떨까? 이제 집도 보내주고 나의 남은 여생을 조금씩 정리하며 사는 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딸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 애는 절 요양원에 가두진 않을 것 같아요. 쓰레기집에서 홀로 고립된 밤들을 보내며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주변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욕심만 많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사실 제가 주는 사랑이 어설퍼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가 또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통해 가족 간의 진심 어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족도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지켜온 삶의 흔적이고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리난 것을. 진정한 사랑은 욕심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오는 거란 걸 잊지 말고 저희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부르고도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집을 팔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일로 통해 모두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어떠신가요?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한번 용기를 내어 같이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며 어려운 이야기들을 꺼내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가족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사연을 기대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